저는 그 아까 박규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영애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쓰는 글에서는 우리가 뭐 형식, 인증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용을 논하자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우리의 그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인 목표고 지향이지 지금 당장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저도 그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은 읽고 또 읽어보면 되지만 말을 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데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게 좀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를 전달할 어, 만한 스스로가 이제 자부하는 정도가 있다는 거를 뭐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또 그거를 뭐 어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했나를 그냥 말씀드려서 신뢰를 조금 얻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했던 책이 원래 3비판서, 칸트 실천 이상 비판, 순수 이상 비판, 실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 그리고 영구평화론이잖아요.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의 사상가가 칸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또 가라타니 고진의 이 이제 칸트에 대해서 칸트와 막스에 대해서 깊게 다룬 트랜스크리틱이나 칸트의 영구 평화론, 그다음 규제적 이념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한 세계사의 구조 이 두 책에서 칸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겠다 이런 방향을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 대해서 박규현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듣지만 또 화면을 통해서도 보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또 기록은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위해서 약간 뭔가 하나는 짚고 가면은 오늘 박규현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개념에 있어서 엄밀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개념을 하나 하면은 하나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엄밀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시간 안에 이거를 전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게 딱딱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아주 엄밀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그림은 참 2시간 안에 그리기가 어려운데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용을 일단 다 정리를 하고 좀 도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눈에 딱 들어오겠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칸트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는 먼저 이 이원론 서구의 이원론과 슈타이너의 사상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니까 이 유기적 이론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개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슈타이너의 사상이 분명히 유기적 이론론이고 그리고 이게 주는 중요한 함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기에 뭐 발도르프 교육과 슈타이너 인지학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근래에 일어나는 어떤 논의들을 보면 유기적 이론론에 대해서 이게 잘 인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한 10분 정도만 먼저 서구에서 발전시킨 이원론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슈타이너가 하려는 건 이런 작업이다. 뭐의 뭐 기초에 있다. 이런 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그 이원론은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서양의 그 철학은 서양의 사상은 전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래서 플라톤이 처음에 말했던 게 이제 여기 또 선생님들은 또 좀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데아와 현실을 나눴죠. 이 이데아와 현실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아무리 그려도 좀 삐뚤빼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있단 말이죠. 현실엔 없는데. 그 완벽한 동그라미. 그게 이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를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뭐 쓰기는 좀 그런데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은 그냥 비물질로이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정신이 사실은 동양에서는 비물질이 아니에요. 용어 해설집을 참조하시면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꼭 뭐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잠깐 흥미가 있어서 제가 넣어드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또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이 부분이 이론과 실천을 나눠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머리로만 알고 모른다 이런 얘기. 이론과 실천을 나누는데 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흥미롭게도 보통 이렇게 나누면 이쪽을 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이상하게도 여기에 방점을 둔 이 이원론을 하면서도 실천에 방점을 둔 좀 그 주안점이 달랐던 철학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16,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이루어져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오늘날에는 이것보단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 것들이 막 가리키는 실제 내용이 뭐냐? 뭐를 놓고 여기 뭐 정신을 넣기도 하고 이론을 넣기도 하고 물질을 넣기도 하고 그 뭐를 보고 이렇게 넣는 거냐 하면은 자,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것만 실제고 이쪽은 가상이다. 플라톤이 그 동굴의 비유를 들잖아요. 동굴에 있는 묶여 있는 죄수들이 그림자만 볼 수 있는데 그림자가 그게 가짜는 아니고 물론 실제의 반영이죠. 그런데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림자만 본다. 이거는 못 본다. 그런 관계고. 그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쪽이. 항상. 그리고 이쪽 라인은 그거를 모방하고 재현한 거다. 그림자와 그 뭐 사람의 관계처럼 그림자가 이거 모방하고 재현한다고 뭐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독보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에 이쪽 라인에 뭐 초점을 뒀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이원론에서 이게 그 오늘날 사회에서 수많은 그 이분법적 인식 이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뭐 이분법입니다. 그게 다 이런 뭐 의식, 모험, 이성, 감성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오늘날 첨예하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걸 알았는데 또 백인들도 백인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앵글로색슨계랑 비앵글로색슨계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위계가. 그 여기서 또 뭐 기독교, 비기독교, 그리고 뭐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놓고 이게 그 오늘날에 이제 만연해 있는 이원 분리에 의한 이 결과인데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그게 첫 번째로는 근원적 분리다. 이 두 개가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얘네가 그 통합이 안 돼요. 현재 상태에서. 오늘날에도 이성 감정 이 통합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거죠. 통합을 딴 데서는 그 논리를 못 찾으니까.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두 번째. 그리고 뭐 근원적 분리라고 해도 그냥 나 다르고 너 다르고 그냥 따로 살자 이러면 또 상관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권력 차이. 왜냐? 실제로 가상이고 원본이고 모방 재현이면은
얘의 가치라는 거는 얼마나 얘를 잘 따라하는가, 잘 따라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결코 얘는 또 얘가 못 되고, 그래 얘의 지위라는 거는 영원히 부차적이면서 또 그 안에서는 얼마나 잘 따라하는가에 따라 갈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문제, 여기에서 계속 얘기되는 문제들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나름대로 종합하는 세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뭐 현대 철학에서 계속 곱씹는 문제인데, 영원한 타자다. 뭔 말이냐? 여기가 이게 실제고 여기가 주체 라인이고 여기는 타자 남이에요. 외부.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뭐 떨어뜨려 놓는다 치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죠. 이 교실만 하더라도 강의실만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백인이 아니니까 탈락이고, 이게 쭉 내려가요.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나이로도 나눌 수 있고 자본가 뭐 노동자로 나눌 수도 있고 끝도 없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 중에 이 실제 원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 심각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립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결코 완전한, 내가 진짜일 수 없다, 내가 주체일 수 없다, 나는 영원히 뭔가를 흉내내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김학철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자, 이게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서양 철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이런 발전을 통해서 이런 세계를 낳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유기적 이론론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원론에 대해서 그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세 가지, 서구 철학의 이원론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주도하는 이원론이 있고, 관념이 그러니까 뭐 정신성이 주도하는 이원론이 있고, 예정조화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일치하게 그냥 조화를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같이 신의 개념을 끌고 오는 거죠. 그냥 이 세계가 조화롭지 않냐? 그냥 그건 그냥 신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 베르그송이 이렇게 정리했고, 자유의 철학에 보면 슈타이너가 재밌게도 서양 철학에 있는 이론론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유물론, 관념론, 기계적 이론론인데 딱 보면은 느끼셨겠지만 유물론은 물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관념론은 관념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서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론론이 근데 왜 나오겠어요? 이원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통합하려고 나오는 시도거든요. 근데 이 서양 철학의 이론론이라는 거는 이거의 뭐 귀결인 거죠. 그리고 기계적 이론론은 뭐냐? 슈타이너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그냥 뭐 실체의 아주 최소 단위에서조차도 그냥 이 그 정신과 물질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그거의 분리를 뭐 논할 필요도 없다. 그냥 최소 단위도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어떻게 그 정신과 물질이 구분되는지를 모른다. 근데 재밌는 건 예정조화의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과 물질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 결론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 뭐 때려 뭉쳐 놓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 철학에서 이끌어낸, 서양 철학에서 출발한 이원론과 서양 철학 내에서 결론 짓는 이론론의 결과입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내 거는 다르다, 내 거는 유기적 이론론이다 이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또 이원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이원론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세계에 대해서 이원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은 뭐 나 세계 이것도 이원론이고 아기 때 나 엄마도 이원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보낸 뭐 엄마 아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유기적 이론론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게 그리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약간의 실마리를 얻었던 거는 제가 그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브라질의 그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그 원시 부족들을 연구하다가 부족 중에 한 부족은 이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문양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레비스트로스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자기의 책에다가 옮겨서 그렸거든요. 그게 그림을 따라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게 배운 게 있어가지고 팍 느낌이 오죠. 이게 형태 그리기잖아요. 레비스트로스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속성을 설명합니다. 대칭적인 이원성과 그 패턴의 반복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카두베오족이거든요. 아마존의 카두베오족만 이런 거를 그리는 게 아니고 모든 전통 문양이 다 이런 그 대칭적인 이원성과 패턴의 반복 이걸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디서 왔겠느냐? 이건 어디서 왔냐? 자연을 보고 아는 거죠. 왜냐? 동양에도 대칭적인 이원성을 잘 드러내는 게 하나 있죠.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왔냐? 이게 그 낮과 밤의 길이에서 오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길이는 낮이 11시간이면 밤은 그냥 13시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대칭적인 이원성이다. 아까 그 서양의 이원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실제와 가상, 원본과 모방물, 그건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 차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이원성은 대칭적이고, 그 다음에 대칭적이고 서로가 순환하고, 그리고 이게 근원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서로 모이면은 전체 일원을 이루고, 여기가 양이죠.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인데 또 통합하면 이게 태극 이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그 괴테도 이원성의 대칭, 그걸 뭐 그 다음에 상승을 통한 총체 그런 걸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니체도 그런 종류의 이원성을 얘기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칸트의 철학, 칸트의 사상을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인지학을 배우니까 인지학에서 많이 쓰는 뭐 도식, 박규현 선생님이 많이 쓰는 도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러면은 여기가 이제 0, 혼이 또 3개로 나뉘고, 여기 몸인 거, 여기가 그 감각혼, 여기가 오성혼, 여기가 의식혼이죠. 근데 이 도식이 사실은 아주 그냥 유기적 이론론이니까 유기적 이론론을 그린 도식이라서 어디에 적용해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도 이걸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크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개념을 박규현 선생님께서 한번 다져주셨으니까 개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사용하면 여기에 물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규현 선생님께서 초월계라고도 쓰셨던 뭐 예지계 초월계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초월계라고 쓰죠. 박규현 선생님이 그렇게 쓰셨으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감성,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성, 지성인데 이게 그 뭐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인데 이거를
국내에서 처음에 5성으로 번역하다가 요즘 추세가 지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understanding soul이잖아요. 두 개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혼이라고 했던 자리에 있는 건 이제 이성.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그 혼의 영역이고, 자, 그리고 인간이 발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작용을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반감이 작용한다. 이쪽 위쪽으로는 동감이 작용하죠. 반감은 위에서 내려꽂히고 동감은 의지로부터 올라오고. 자, 그럼 칸트도 이거랑 비슷하게 도식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잠깐 배운 그 개념들을 다 쓰면은 이 초월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라고 할까? 뭐 그런 작용을 한목적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목적성. 그리고 물 자체로부터 올라가는, 물 자체로부터 인식과 경험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 형식들에 맞춰서 법칙적으로 형식에 맞게, 그게 이제 법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규칙에 맞춰서. 그거를 합법칙, 합법칙적 이렇게 칸트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이 사이에 연결하는 힘이 뭐냐? 이게 판단력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상상력입니다. 박기현 선생님께서 이걸 설명하실 때는 이거를 뜻하신 건 아니고, 이거를 상상력이라고 설명하셨던 의도는 이게 종합하는 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두 개가 하는 건 뭐냐? 이거 두 개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식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하는 거는 분리분석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서 최소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종합하는 힘이거든요. 다 모아들이는 힘.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랑도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상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뭐 상상력이라고 하면 어려운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상상력이라고 해도 되고 구상력이라고 해도 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감성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었잖아요. 시간과 공간, 이게 또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되고, 칸트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뭐냐면, 공간은 곁하여 있음이에요. 곁하여 있음. 이게 있는데 이거 옆에 이거 옆에 다 이 옆에 있잖아요. 다 그래 같이 있잖아요. 그래 이 공간이 무한히 이어지잖아요. 이거 옆에 있는 거는. 자, 그리고 시간은 뭐냐? 이게 뭐 낮밤이 바뀌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있지만 1초 뒤에도 있고 계속 있고잖아요.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이게 있는 새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만지고 있을 때도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이게 계속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 지속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을 종합하면은 그냥 무엇으로 딱 생각할 수 있냐? 그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엔 현대적인 그 관점을 더하면 영화로. 그래서 그 박규현 쌤이 이 얘기를 하셨죠. 아까 이 감성의 형식을, 감성의 프리즘을 거치고 나면은 여기에 뭐 직관이 생긴다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도 좀 잘못된 번역인 거인 것 같고, 원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면은 직관이 아니고 그냥 관이라고, 관은 왜냐면 거시적으로 보는 거니까 맞진 않고, 관 정도? 아니면 그냥 그림, 저는 그림을 지지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니지만 이게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러니까 이 감성을 통해서 이 넘겨주는 거는 이 상상력이 하는데, 상상력은 뭐냐? 이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게 발도르프 교육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자리니까, 그러면 오성과 감성이 통합이 되는 거죠. 이게 별개의 다른 뭐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그 논리적 사고를 잘 개발할 수 있는가? 그럼 이 감성, 지금은 약간 이제 인지학 버전을 얘기를 하면, 이 밑에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성 감성에서 그 감성적 경험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감성적 경험을 많이 하면 상상력, 이게 내 안에서 그림을 아주 잘 그려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아주 잘 그려내고 선명하게 그려내야 나중에 여기서 박규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다루는 게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가 논리거든요. 근데 논리는 정말로 사실은 그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냥 파고 들면은 어차피 맞냐 틀리냐 그 0과 1의 이분법이기도 하고 그냥 관계 설정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개념이거든요. 근데 개념을 어떻게 잘 습득하냐?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내야 야, 이게 이거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게 아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개념을 잘 구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 그걸 이어붙이면 논리고 그걸 더 복잡하고 더 많이 하면 그 이론도 되고 뭐 그걸로 다 설명하면 세계관도 되고 이런 관계다.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 판단력에 대해서 이제 박규현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판단력. 이 판단력은 뭐냐 말 그대로 이성의 능력이 아까 제가 그 종합하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다 모아들여서 짠 하는 거.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판단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이쪽으로 작동하고 하나는 또 위로 작동해요. 이쪽으로 작동하는 게 일종의 우리가 결론 내리는 거. 대전제, 소전제 쭈르륵 깔고 결론적으로 야 이건 이거야 딱 하고 말하는 거. 결론은 내리는 건 우리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의 혼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 작동하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래도 칸트가 이거를 남겨놓은 거죠. 1위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판단력이 이제 위로도 작동을 한다. 이성의 위로도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왜냐? 이성은 종합하는 능력인데 근데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사물 다 더하다 보면은 반드시 세계라는 그런 관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세계가 있다. 세계가 없다고 우리가 부정 못하죠. 그런 종류의 개념이 칸트가 세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 이 세계 안에 있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있나요? 경험 세계 중에 이게 없죠. 세계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일부를 뭐 이제 볼 수는 있고 그리고 그거를 뭐 추론해서 세계라는 그런 개념을 갖지만 이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세계가. 왜냐하면 세계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한하니까. 신은 이제 뭐 당연히 그 개념상 뭐 무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게 신이잖아요. 그럼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세계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존재가 있으면 무한한 거고 영혼도 무한과 닿아 있는 거죠. 영혼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 죽어도 소멸하지 않는 거. 영원한 거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다. 그리고 칸트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선험적 가상이다 그럽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 안에 있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선험적이다.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망상이 아니라 우리 망상이 아니라 이 이성의 능력은 우리에게 선험적이죠.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고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니까. 그래서 이 이성의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근데 이 안에 담기진 않으니까 가상은 가상이다. 그래서 제거할 수 없는 가상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우리한테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어쩔 수 없는 뭐 착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가라타니 고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둡니다. 이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점, 선험적 가성이라는 게.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 자꾸 이 전체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 무한한 거, 영원한 거를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사는데 좀 지저분하니까 밑에다가 다시 그리면 칸트가 우리는 이거밖에 알 수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 이 영역을 생각하게 되는 그게 있다. 왜냐? 여기에 완전함이 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알 수가 없다. 논할 수도 없다. 근데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각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없다. 실제로는 이 실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 감각 경험 완전 망상이잖아요. 망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죠. 근데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논할 수도 없는 여기로부터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칸트가 이런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이런 거는 뭐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사람들이 비판도 안 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뭐 종교적인 느낌 나고 그냥 네가 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겠거냐 하고 그냥 이건 건너뛰었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좀 논할만하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칸트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걸 넣으면 모순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넣어서 이 영향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대로 놨다. 왜냐하면 이거를 빼면은 뭐 망상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 뭐 논리의 내적 완결성으로는 이거를 빼는 게 뭐 도움이 됐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철학이 이제 뭐 헤겔 같은 관념론, 독일 관념론 이런 철학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이런 구도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약간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숭고 부분을 박기현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빠르게 조금 한번 다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옆으로 눕혀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거를 시간으로 놓고 무슨 시간이냐? 코페르니쿠스적 개체의 시간이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여기로부터 이 칸트 철학의 이 보시면 이게 딱 나눠놨잖아요. 이까지만 다룬다라고 했던 그 출발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남은 알 수 없다. 이 밖에 거 알 수 없다. 나는 나만 알 수 있다. 나는 나니까. 남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나로부터 모든 걸 시작하겠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시작하는 여기 세계가 마음의 세계고 경험 세계잖아요. 근데 이 경험 세계는 누구의 경험 세계냐 하면은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또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코페르니쿠스적 개체다. 이 개체는 남도 없어요. 인류도 아니에요. 칸트 철학 내에서는 이게 오성이 있고 뭐 선험적인 형식이 있고 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저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다 갖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에게 틀림없이 경험 이전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뭐 남도 있겠지로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인류의 개념 뭐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도 물 자체니까 그래요. 이게 다 물 자체죠.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도 물 자체다. 그리고 여기가 시작할 때는 철저하게 개체다. 좀 더 철학적 용어로 쓰면은 인식 주체라고 써야겠지만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용어 그 자기, 자아, 주체랑 헷갈릴까봐 개체라고 쓰겠습니다. 개체, 그냥 개인이 인디비주얼이 못 됐다는 소리죠. 정확히 말하면 뭐 퍼스널 이 부분. 그리고 자 시간인데 이 경험 세계의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 당연히 뭐 공간을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 시작 지점 이전에는 분명히 물 자체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근거해서 오니까 경험 세계의 경험 시간의 앞에 물 자체가 있고 그 끝에 초월계가 있다. 근데 이 초월계는 경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영원히 닿을 수는 없는 세계예요. 근사적으로 계속 다가갈 수는 있지만 도달하지는 못하는 세계. 이 세계.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표상이다. 표상이라고 하죠. 이 마음 안에 이제 내가 그려낸 그림, 뭐 개념. 그러면 이 표상이 여기에서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 점을 찍어서 자, 이거다. 이게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 자체로부터 오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부터 인식을 하니까. 근데 또 이 부분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점.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한 목적적 힘, 그 규제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영향은 뭐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형식들을 맞춰서 우리가 가진 뭐 이성 논리 형식과 그다음에 뭐 감각적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구성하고 근데 또 동시에 이건 뭐냐? 이 세계는 초월계는 완전한 세계잖아요. 완전한 거. 우리가 계속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식은 그거를 괴퇴할 때 박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식은 분리 분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각기관이 쪼개져 있으니까. 박기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뭐 이 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데 그게 감각기관이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동일한 실체에서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하기 어렵다. 빛과 소리가 같은 파장이라는 걸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흥미로운 거는 그냥 그걸 따로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자꾸 통합된 뭐가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영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칸트 생각이.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통합된 실체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는 뭐 인지학에서도 슈타이너 말에서도 자유 철학에서 보면 그렇죠 사고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표상이 있다 이거. 그래서 뭐 약간 덧붙이면 이 표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뭐죠? 근데 이게 나름의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계속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뭐 좋게 말하면 호기심, 갈망이 있고 이 사이의 관계, 물 자체와 표상의 관계에서는 내가 보는 이것이 진짜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 이런 불안을 깊게 다루는 사람이 뭐 라캉이라든가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숭고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숭고가 아까 뭐라고 말했냐? 숭고가 당연히 그것도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이 안에 이게 포인트를 좌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뭐 너무 뭐 크고 이게 뭐 수학적 숭고, 역학적 숭고 말한 게 이게 내 그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내 논리 안에, 내 이 경험 세계 안에 딱 담아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때 박기현 선생님께서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상력이 여기랑 결합하면 미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리로 가면은 숭고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결합하면 이 안에 포인트를 딱 찍는 거죠. 그런데 여기랑 결합한다는 말은 그냥 뭐 이유 없이 결합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 안에서 찍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성에 의해서 완전한 대상처럼 거대한 대상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렇게 포인트를 못 찍어서 바로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거. 이때 느끼는 감정이 숭고입니다. 숭고감. 그래서 숭고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 뭐 역학적 숭고 그게 맞는데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뭐 공간으로 박규현 선생님이 드신 예시가 그 책에 나온 예시인데 뭐 거대한 뭐
그게 뭐였죠? 뭐 절벽이었나? 그걸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 느낌을 든다. 내 마음 안에 담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거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건 너무 거대한 것 같고, 뭐라고 내가 느낌은 드는데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적으로 큰 거. 근데 시간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 도시 자체가 시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넘어서는 뭔가를 느낀다고 한다면은 여기 찍을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또 넘어가니까 시간성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칸트에 대한 연구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 개체를 초월할 때 느끼는 감정도 숭고다. 왜냐? 이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코페르니쿠스적 개체죠. 남이 없는 사람, 그냥 나만 있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냥 이 안에 그 안에 어떤 뭐 세계를 통합하고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퍼스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초월하는 순간 그때의 느낌도 이게 숭고일 수 있다. 그쵸? 이거를 초월할 때. 이게 여기서 제 인디비주얼이 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그럼 이게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가 고통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불쾌감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숭고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코페르니쿠스적 개체를 초월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코페르니쿠스적 개체를 초월하면 갑자기 뭐 사람이 막 이게 막 뭐 신이 되고 이게 아니고 여전히 개체인데 개별자인데 내 안에 보편성을 움켜쥔 내가 곧 보편성이 그러니까 보편적 개별자잖아요. 보편적 개별자가 인디비주얼이죠. 이때로 넘어갈 때의 느끼는 그런 숭고가 있다는 거. 근데 그러면은 이때 이 퍼스널을 넘어선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겠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험 세계 안에는 당연히 이런 오성이 있고 형식이 있으니까 다 논리가 있죠. 근데 이 개체가 코페르니쿠스적 개체라는 거, 그 한 명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논리는 철저하게 생사의 논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퍼스널한테는 내가 살면 좋은 거고 내가 죽으면은 나에게 불안을 주고 해를 끼치면은 그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디비주얼은 그거를 벗어난다. 근데 생사의 논리를 초월할 때도 아까 자살폭탄 테러처럼 그런 방식으로 초월할 수도 있고 이거에 한 가지 더해서 보편성. 누구에게나 맞다라는 거 이게 더해진다. 이거를 초월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해진다. 그게 이제 인디비주얼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제가 결론처럼 이번에 제시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칸트의 숭고와 인디비주얼이 연결이 된 거죠. 퍼스널이 인디비주얼이 될 때 느끼는 그 감정도 여기서 찍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 감정으로 숭고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퍼스널에서 인디비주얼이 될 때 생사의 논리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이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뭐랑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3.1운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3.1운동은 목숨을 내놓잖아요. 목숨을 왜 내놓냐? 그거를 그때 자유와 독립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왜 정당한가?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게 보편 법칙에 어긋난다. 니들을 이렇게 하면 보편 법칙에 어긋난다. 니들을 막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인류 공영에 보편 도리에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3.1운동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1운동을 볼 때 우리가 숭고하다고 느끼잖아요. 그 느낌의 근원이 뭐겠는가? 생사의 논리를 초월하면서 보편성을 추구했는데
그거를 한 개인이 그 인간들이 해냈다는 거, 그 사람들이 퍼슨에서 인디비주얼로 초월한 그런 걸 보여줬구나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우리도 퍼스널로 이해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죽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퍼스널은 논리를 약간 뛰어넘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디비주얼 입장에 생각할 때 이게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숭고감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3.1운동 여기 숭고 의식혼 이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10분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영구평화론도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만 영구평화론을 설명드리면은, 저도 이게 아주 잘 아는 건 아닌데 그 영구평화론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나중에 자료 올려주시려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각 국가가 주권을 세계 정부에 이양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쉽게 말하면은 국방력이에요. 내가 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을 넘겨주자는 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칸트가. 이게 아주 그냥 역시 칸트답게 순진한 소리 한다. 근데 칸트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루어진다. 근데 그건 절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할까? 내 생각에는 주권을 이양해서 세계 정부가 되면은 세계 사람들이 세계 시민이 될 거니까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게 자연의 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다 죽겠다라는 거를 느껴서 이렇게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핵전쟁의 위기에 직면해서 우리가 또 한반도에 있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이게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거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끝에는 파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게 뭔가 전환은 해야 된다. 그런 거. 영구평화론이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영구평화론이 말하는, 이제 영구평화론을 설명하려면 이 힘, 이게 규제적 이념이라고 했잖아요. 규제적 이념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것도 여기서 적용해 보면은, 규제적 이념은 내가 알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전쟁을 피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해야 한다, 이거는 알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계산이라던가 이해득실 따지고, 이거는 때로는 전쟁 그 자체로 향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이 끊임없이 서로 그냥 계속 싸웠잖아요. 그 싸우는 근거는 뭐예요? 그게 생사의 논리였죠. 내가 살아야 돼, 너는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나쁜 놈이야, 이걸로 서로 계속 싸우다가, 근데 그 논리의 끝에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오는 영향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3.1 운동에서도 보면은 그 참여한 개개인들이 막 이론적으로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성리학에 그런 내용이 있고 문화의 바탕이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한 민중들이 다 아주 막 성리학을 잘 알고 있거나 다 한 명 한 명 인디비주얼이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게 규제적 이념이다. 마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신의 계시 같이, 신보다는 이 완전한 전체로 향하려는 그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칸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